송은재TV 시작합니다. 주말인 오늘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한 4가지 정도를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김은경이 혁신위원장에 임명이 돼서 이재명이 혁신위에서 결의하는 것, 의결하는 것은 모두 존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뻔뻔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김은경이 무슨 혁신을 하겠느냐, 혁신하지 않을 혁신위원회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은경이 지금의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라고 해서 혁신위원장이 됐는데, 김은경이 지금의 민주당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다음 김은경이 앞으로 혁신위를 이끌어가면서 어떤 정치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에 임명이 된 다음에 지난 15일 경향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윤관석, 이승만의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 김은경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지만 불체포 특권이 헌법상의 권리인 것은 맞다. 돈봉투 사건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이 김은경의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 김은경의 정치적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친명, 반명 이렇게 나뉘어서 싸우는 와중에 이제 타협안으로 나온 것이 혁신위를 만들자, 혁신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하자. 이래서 이재명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혁신위를 꾸린 겁니다. 여기에는 반명이 지금 대단하게 무슨 이재명 나가라, 사퇴하라 이렇게 크게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어느 수준에 머무는 것은 지금 이재명과 친명, 반명, 비명, 반명 쪽에서 적절한 눈에 보이지 않는 타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명, 비명에서도 다른 당대표보다는 흠 많은 이재명이 오히려 공천에서 칼을 휘두르지 못할 것이다. 소위 현역 의원 물갈이입니다. 현역 의원들의 목을 자르지 못할 것이다. 저는 대야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야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신의 지금 제2체포동의안도 남아있는 만큼. 그래서 정말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하는 당대표보다는 이재명이 낫다. 흠 많은 이재명이 낫다. 그런데 이재명으로서는 너무나 불안한 부분이 많으니까 당을 혁신하는 이런 무늬만 혁신이라도 또 친명이 너무 설치니까, 개딸들이 너무 설치니까 그런 걸 좀 제압하는 그런 용도로 혁신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한 거고, 이재명이 적절한 그 부분에서 타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명이 된 김은경이라면 보통 사람은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자신이 이제 좀 뾰족한 말을 소위 좀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무적 감각이죠. 이재명 리더십을 비롯해서 개딸들, 친명들의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체제가 문제가 없었는지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 이런 견제구를 하나 날려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이재명도 살고 좀 체면이 서고, 이 서로 그렇죠. 이재명이 임명한 거니까 이재명이 이제 김은경을 믿으니까 임명을 한 것인데, 비명, 반명계도 달래고 이런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깊이 꿰뚫는다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데, 이 지금 불체포 특권 부결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니까 헌법상의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검찰이 조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뭘 조작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이재명이 떠드는 이런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자기 간만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 윤관석, 이승만에 대해서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 이걸 참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기가 좀 애매하다면 법률 전문가로서 헌법상 권리인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요량이었다면, 윤관석, 이승만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헌법상의 권리인 것은 맞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두 사람의 그 죄질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국회의원으로서 판단하는 것이 맞았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모두 뭐 덩달아서 이렇게 윤관석, 이승만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될 일인데 그게 이제 정무적 감각이고 또 이재명과의 관계 설정, 반명, 비명과의 관계 설정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 인터뷰 하나로 모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저는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김은경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뉴스에. 물론 김은경이 그런 말을 정도를 할 정도로 이런 거리 조정을 할 정도로 또 앞으로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큰 가닥을 잡을 정도로 그 능력이 된다면 이재명이 임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담스러워서 임명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재명은 정무적 감각도 없고 혁신 문의만 그래도 외부에서 영입을 했다. 교수다. 이렇게 해서 지금 비명반명도 거기에 동의를 한 겁니다. 비명반명도 지금 어줍잖은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혁신의 칼을 휘두를 공천에서 현역 의원들 30-40% 절반을 잘라낼 그런 리더십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재명이 낫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김은경에 대해서 별 말도 하지 않습니다. 김은경이 그런 정도의 언론에 대고 대국민 메시지도 낼 능력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재명이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박지원입니다. 조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조국이 신당을 창당해서 광주에 출마할 것이다. 조국의 팬덤이 있고 또 길 없는 길, 새 길을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신당 창당 쪽에 무게를 두고 광주에 출마할 것이다. 광주에서는 전에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조국이 지금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탄압을 받았다. 이게 지금 조국 팬덤들의 생각이다. 박지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먼저 조국은 이제 서울 관악에서 시작해서 부산 경남을 돌아서 이제 광주까지 쫓겨갔습니다. 또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박지원부터요.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박지원이라는 개인을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박지원 같은 이런 정치 스타일이 사라질 때 우리 정치에서 정말 극단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원 같은 이런 인물, 이런 스타일이 우리 정치에서 사라질 때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협잡, 업무, 자신의 아부, 자신의 개인의 이익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정치는 도대체 이런 정치가 왜 우리 정치권에 아직도 20년, 30년 된 일입니다. 아직도 박지원이 자기가 유튜브를 하고 어디 방송에 출연하고 그것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아직도 민주당의 소속이고 또 내년에 출마하겠다라고 하고 이런 정치 현실이 이재명의 민주당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박지원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영원히 정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먼저 짚어놓고요. 조국은 그동안 3, 4년간 조국이 보여온 행태는 조국의 그 입시 부정 비리 또 거기에 대처하는 조국의 행태를 보면 조국은 정치적인 역량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본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조국의 팬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조국은 흔히 이런 경우에 조국은 길 없는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데 조국의 갈 길은 제가 감옥뿐이다라고 했는데 하나 더 있긴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조국이 거의 출마할 걸로 보입니다. 출마를 하게 되면 거의 들러리로 이용되는 이렇게 포장으로 이용이 되는 그런데 활용되다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과 같은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인지도도 있고 지명도도 있고 팬덤도 갖추고 있다 해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조국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 이미지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민주당 쪽에서 보면 탄압이 되고 있다. 조국의 전국적인 인지도 또 조국의 이 스마트한 외모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용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폐기가 되는 그런 경우는 수두룩합니다. 조국도 그 한 예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걸 따라가지 않으려면 자신의 정치적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량을 조국은 보여준 적도 없고
뭐 그동안 조국이 그게 발전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 북콘서트 하면서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또 서울대학교에서 그 교수직을 파면되고 난 다음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그 수준이다라는 걸 느낄 때 결국 박지원이 지금 또 조국을 슬슬 이 낚시질을 하는 겁니다. 박지원 지금 자기가 출마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자기가 뭐 출마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니만 이제는 또 조국을 또 슬슬 이용해 보는 겁니다. 조국의 자기가 뭐 정치적 멘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또 이재명을 방탄한다고 민주당에 가 있는데 조국에 대해서 슬쩍 이렇게 한 다리 걸쳐 놓는 겁니다. 조국을 활용할 가능성,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국이 아마 광주나 전남 쪽에 출마를 하면 그래도 당선될 가능성은 가장 높을 겁니다. 그 길을 조국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조국이 이제 박지원과 같은 그런 수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는 그런 길밖에는 없는데 이제 박지원이 슬슬 이렇게 입지를 하는 겁니다. 조국들은. 이 신당을 창당해서 광주로 오면 이 전라도 지역에서는 비벼볼 언덕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슬쩍 이재명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날리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자신의 공천이 가장 큽니다. 뭐 자신 공천 준다 하면 뭐 조국이고 이재명이고 무슨 짓이든 하는 게 지금 박지원입니다. 문재인과 가까운 사람 중에서 차세대로 가장 꼽히는 것이 김경수와 조국입니다. 그런데 김경수와 조국 모두 정치적 역량은 떨어집니다. 현실적인. 그런데 김경수보다도 조국이 훨씬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경남도지사도 3년 이상 버티는 등 뭐 어느 정도 지역적인 이런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김경수에 비해서도 훨씬 정치적 역량, 정무적인 감각은 떨어진다 이런 것이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박지원과 같은 이런 정치꾼들에 의해서 얼굴로 활용만 되다가 이용만 되다가 버려질 그런 상황이다. 다음은 이해찬입니다. 이해찬이 어제 민주당 교육연수원 주최로 열린 뭐 전북 도당 강연에서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여기에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이번 조국에 대해서 교수직을 파면한 것, 이건 굉장히 잘못된 무도한 짓이다라고 하면서 딸이 장학금을 받아서 파면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공직자와 교수, 여기에 있는 기자들 자녀들 모두 장학금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아빠가 파면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제 자녀가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4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파면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학금을 받는데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자기 딸이 장학금을 받는데 관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압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장학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느냐? 알고 보니까 아파 찬스를 쓴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조국을 교수직에서 파면한 것, 이게 지금 딸 장학금 뿐입니까? 1심 재판 결과 나와 있는 조국의 혐의가 뭐 10가지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 조국이 더 중요한 것은 서울대학교는 재판부처럼 뭐 이렇게 법리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 정도도 모릅니까? 조국이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또 딸 입시 부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내로남불, 불공정한 모습을 보였는가가 모두가 지금 서울대학교의 여분 교수 파면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면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이해찬은 계속 언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성 언론, 주로 신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성 언론들은 모두 사유화되어 있다. 개인 소유다.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모두 뭐 가짜다, 쓰레기다, 기레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휴대전화로 좋은 유튜브, SNS를 봐라. 또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진 것은 언론의 작전 탓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이해찬의 언론관. 먼저 지난 대선은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언론이 8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유튜브를 봐라. 유튜브가 공정하다. 라는 건 제가 찬성을 합니다. 이해찬이 아마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닐 텐데
김어준 같은 그런 가짜뉴스, 음모론을 퍼뜨리는 그런 유튜브를 봐라, 이 소리인 것 같은데, 제가 40년 가까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해찬이 지금 이야기를 한, 지금 공영방송과 소위 개인의 신문이라든지 유튜브, 공영방송이 정말 공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개인 언론이 공정할 수 있느냐. KBS, MBC가 공영이다 이렇게 보면 나머지는 전부 이제 개인 회사고 유튜브는 뭐 다 개인들이 운영을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언론의 독립, 이걸 고민을 하게 될 때 우리나라에서 권력에 의해서 언론이 언제나 침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이제 언론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그 자리를 돈이 대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기업들, 큰 뭐 재벌 회사들, 이런 곳에 의해서 언론이 좀 좌지우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유튜브도 발전하고 SNS가 발전을 하면서 개인들의 이 돈벌이 때문에 언론이 왜곡되는 이런 경우를 봅니다. KBS, MBC는 공영인데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KBS, MBC는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돈에 있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러운 것인데 KBS, MBC가 불공정해졌습니다. 왜 저러냐라고 하는 겁니다. 돈에 있어서 경영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지니까 KBS, MBC가 집단 이기주의를 보이게 됩니다. 소위 민노총에 모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 PD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면서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불공정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성의 신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히 왜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좀 공정해지지 않으면 이 독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공정해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까지를 하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쑥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유튜브가 가장 지금 언론의 자유, 독립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정한 유튜브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인터넷은 뭐 바다지 않습니까? 정보의 바다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 안에는 뭐 정말 좋은 유튜브도 있고 정말 뭐 쓰레기 같은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잘 골라보시면 유튜브가 지금은 권력으로부터, 돈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방송이나 기존의 신문들은 굉장히 큰 조직을 갖게 되면 이게 경영의 압박, 돈의 압박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기사 쓸 때 눈치가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조직을 통한, 각종 인사를 통한 압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인이 제작을 할 수도 있고 또 몇 명이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돈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유튜브를, 송은재TV를 하면서 제가 가장 압박을 많이 받는 것은 뭐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구독자분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많이 봐주실 거냐, 또 댓글을 통해서 어떤 비판이 나올까, 많은 댓글을 보내주시는데, 또 이 기회에 제가 인사를 드리면 이번에 이제 구독자가 15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모두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5만까지 올 수 있겠느냐, 10만을 넘을 수 있겠느냐, 순전히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으로 이렇게 15만까지 오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가면,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압박이 되는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 반응입니다. 이게 정말 뭐 참 저한테는 가장 큰 압박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제가 지금 방송을 진행하는데 어떠한 압박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저는 시청률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구독자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제 송은재TV가 그래서 좀 더 영향력 있는 이런 언론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뭐 어떻게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의 압박은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0년 가까이 저도 기자 생활을 했고 신문 방송도 거쳤고 했기 때문에 이 유튜브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압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장 압박을 느끼는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반응, 이 댓글입니다. 그 댓글을 제가 다 표시를 못 해주더라도 댓글을 거의 다 읽고 있습니다. 그 보내주시는 의견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신문방송이 하지 못한 쌍방향 소통이죠. 그래서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제가 많이 듣고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이 유튜브가 잘만 하면 가장 공정할 수 있다. 저는 보수 우파, 특히 보수, 합리적인 보수의 관점에서 우리 시사, 정치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가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쳐다보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가끔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 솔직하게 눈치가 좀 보입니다. 이걸 방송을 하게 되면 또 많은 구독자분들 댓글을 통해서나 많은 비판을 받겠구나. 그래도 할 수 없이 비판을 해야 할 건 해야 합니다. 팩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팩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을 갖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 평론을 하고 시사 평론을 한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있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여권이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에서 정말 이재명처럼 저렇게 비리를 저지르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리를 저지르는 부정부패보다도 더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것이 이기지 못하는 정치인입니다. 국민들이, 유권자가 어떤 정치를 지지할 때는, 어떤 정치인에게 지지를 보낼 때는 권력을 획득해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나라를 이끌어 달라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그런데 지지를 몰아주었는데 선거에서 져버리는 정치인은 이건 지지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산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에 있어서는 정말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지만 불법이 아닌 한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많은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선거는, 정치는 이기는, 권력을 획득하는 게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판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찬은 지금 거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영방송은 공정하다라는 게 깨진 지는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사유화된 신문이나 다른 언론은 공정하냐? 공정했다가 공정하지 않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결국 정답은 언제나 국민들의 시선, 계속해서 구독자들과 국민들의 견제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언론이 그래도 공정을 찾아간다. 공정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찬이 또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한 발언, 이 발언에 대해서 중국 대사가 말을 잘못하긴 했지만 그게 중국의 공식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안스카이 이야기를 한 것은 좀 부적절한 비유였다. 앞으로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 뭐라고 하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도로 올 연말이 가기 전에 한국과 일본, 중국의 이렇게 정상회담, 3자 회담이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중국의 공식 입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대사는 그런 말 하라라고. 중국 측 입장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것도 야당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하라고 있는 게 대사 자리가 아닙니다. 그게 또 판을 깔아주고 호응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이재명의 태도는 그건 나라를 팔아먹는 짓거리입니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위안스카이와 비교를 했다.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 뭐라고 하겠느냐. 이해찬이 왜 또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좋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문제만을 지적한 겁니다. 이런 대사의 역할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 관계 개선하라라고 보낸 게 대사인데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있는 이런 대사가 왜 필요하냐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미일 경제안보협력체제도 구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위안스카이라고 비교할 정도로 이렇게 싱하이밍이 문제가 많은데도 싱하이밍의 문제만을 지적하고 대통령으로서 이례적인 겁니다. 그 뭐 소위 일개 중국 대사를 대통령이 거론할 부분은 아닌데 워낙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만나자고 하는 이 이재명의 태도가 워낙 나라를 팔아먹는 잘못된 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뭐 줄줄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굳이 그까지 뭐 그런 부분까지를 지금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는 더 좋아져야 합니다. 경제적인 교류도 더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점을 삼고 있는 것은 대사가 파견되어 나와 있는 주한 중국 대사가 이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되고 이재명이 이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더 나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이해찬이 계속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이해찬은 그 쌍방울과의 관계, 그 검찰 수사나 받을 준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김명수입니다. 김명수가 지금 노동관계되는 대법원에서 이상한 판결, 계속 알박기 판결도 하고 있고 김명수가 지난 6년 동안 이 사법부를 거의 농단하다시피 하고 인사 등을 통해서 재판 끌기를 하고 이제 9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김명수가 대법관 2명을 제청했는데 이 제청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정말 한쪽으로 편향된 이런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이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글을 서울의 한 부장판사가 걱정과 참담 사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가 한 이야기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건 정치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명수도 비판을 합니다. 이 부장판사가. 김명수가 대통령실에서 이런 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천명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서서 꿋꿋하게 뭐 미국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장처럼 우리 사법부에는 편향된 법관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김병로 전 대법원장처럼 제청에 이의가 있으면 임명을 거부하시오 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맞서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김명수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비판을 하면서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공개적으로 대법원장의 이 제청권을 이렇게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 행위고 부적절하고 우리 헌법의 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법관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그동안은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죠. 언제나 이렇게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하면 물밑에서 협의를 하죠. 이런 사람들이 적절한 사람이냐. 왜냐하면 지금 3권이 분립되어 있지만 이 대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3권이 분립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도 최종 리더십은 대통령에게 준다. 주도권은 대통령에게 준다. 이게 지금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뭐 대법원장이 임명을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고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준 것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 언급한 것은 이 부분이 짚어져야 하는 겁니다. 김명수가 8명의 후보를 추렸는데 그중에 2명은 누가 봐도 이건 또 김명수 지난 6년 동안 해온 그런 재판 시간 끌기 편향된 후보다라는 게 누가 봐도 드러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선관위원으로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하는데도 김명수가 계속해서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개가 됐던 겁니다. 언제나 지금 그러니까 대법관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대한 독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만큼 정확하게 지키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의 출발은 김명수의 사법부 농단입니다. 김명수의 사법부 농단이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 부분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김명수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 부장판사의 말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당당한 자세를 취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김병로처럼, 또 미국의 연방대법원장처럼 우리 사법부에는 편향된 법관이 없다, 김병로 전 대법원장처럼 이승만 정부 시절입니다. 재청에 이의가 있으면 임명을 거부하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이미 후보 선출에서부터 지난 6년간 사법농단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 김명수이기 때문에 김명수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서 대통령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뭐 대법관 이렇게 희망하는 판사들이 대통령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눈치를 보게 되지 않을까? 대통령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는가, 그 눈치는, 그 국민들의 눈치는 봐야 합니다. 지금 이 부장판사는 김명수의, 오로지 90% 이상 김명수의 문제를 지금 물타기 하고 있는 것이다, 초점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주말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